안녕하세요. 우연히 듣게 된 채널에서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오늘은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보려 합니다. 저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쌀 농사를 짓고 지역을 도와 유지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아파트와 높은 빌딩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서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울에 대한 동경심이 커졌죠. 엄마께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꿈꿨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제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실망해하지 말고 서울 생활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로해주는 누나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농사를 이어서 하시기 바라오셨어요. 방학 때에도 시험 기간에도 남들 다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것에 안달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저를 깨워서 밭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서울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져갔죠. 그 당시에는 시골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의 대학에 가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격려로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한 후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합격 발표를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제게 엄격하게 대하셨지만 대학에 합격을 하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활짝 웃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셋째자가 되어주셨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잘했어, 이걸로 좋다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희 동네에서는 제 대학 입학을 플랜카드만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 앞마당에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어요. 아이고 민호야, 경산 안내 경사가 났어. 민원아, 야성 메카 111번 줄 알았다 할게. 우리 동네의 자랑이자 동네 어르신들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자기 자식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 참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시골 촌놈이 서울로 갔어? 대학 생활은 너무나 재미있었어. 자유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더군.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내 사투리가 재밌다며 제 주변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기세를 몰고 대표로 활동도 했지.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공부만 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달콤한 꿀 같은 시간이었어. 동아리 활동도 했고 소개팅도 해봤어. 얌빈아, 저기 그 여자들 어때? 있어. 봐 있다니 형님이 다녀올게. 그 시절 헌팅할 때도 무대포 성격인 나는 늘 일총대를 메고 나갔어. 그때 당시 부산 영화들이 참 많이 유행했는데 내 사투리까지 쓰면서 쉽게 들릴 것 같은 착각을 했어.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어. 아직도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술 한잔하며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고 안주를 먹곤 해. 군대도 동반 입대해서 말 다 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친구들은 놀 거 다 놀고 대기업에 갔다고 저를 도둑놈 취급했어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첫 출근한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참여 의심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아졌어요. 연애할 시간도 마음도 없이 5년 동안 일만 하며 보냈어요. 5년 차가 되어서야 짬밥도 생기고 후배들이 들어와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30대 초반이 되자 선자리를 막 트는 시기가 왔던 거죠. 부모님은 제가 막내이므로 나이가 많아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선자리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승무원이었는데 처음 본 순간 반해버렸죠. 아내도 부모님의 압박으로 선자리에 나온 거라고 해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달콤한 바람에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어가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최소한의 수정을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영 씨를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유로 10번 데이트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헤어질 거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우선 제가 10번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아영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이 좋았고 제가 원하는 여성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그녀였지만 제보다 2살이 어리었어요. 우리는 10번을 만날 약속을 하고 이별했어요. 다음 날 아영 씨가 이번 주말에 뭐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비행이 있어서 바빠서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비행 승무원인 아영 씨는 몇 번 한국에 없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 쉬는 나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영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는 아영 씨를 위해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주는 등 작은 일들도 많았어요. 정말로 30분 이내의 짧은 데이트도 많았지만 아내도 그런 제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집과 공항 사이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제가 안전하게 아내를 데려다 주거나 픽업하는 일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진심을 이해해 주던 걸까요? 우리는 10번째 데이트 전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몇 번이나 좋은 여자 만나세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게 아내는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결혼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연애는 아름다웠고 하루하루 설렘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말에 시간이 맞아서 아내와 시골로 데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집 앞에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남자가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떠들썩했습니다. 남자는 차에 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내가 나와서 그 소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등장하여 나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보더니 놀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 반가워요. 아, 민노 씨, 우리 아영이 안되기 약이 많이 틀었어요. 뇌의 엄마, 언니, 이렇게 만나뵐 줄 몰랐고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아, 있고, 무슨 소리, 둘이 온 데이트예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엄마, 커피는 언제부터요? 오빠,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참, 그래요. 괜찮아요. 너무 반가워서요. 커피 한 잔 먹고 가도 돼요? 어머님, 정말. 어머나, 어서 드세요. 아, 내 어머니도 상당히 미인이셨어요. 너무 친절하셨죠? 아내는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처럼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 아내의 집에서 나온 남자는 아내 친오빠래요. 그 꼬마 아이는 오빠의 딸이고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집안일을 피해왔다며. 한 번에 실패한 결혼 후 이제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도 거의 이 집에 맡기고 매일 유형의 여자에 빠져 산다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가족 이야기를 처음 본 제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혜준이 내 거로 인정해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죠. 아영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 많이 쫓아다녔나 봐요. 얘가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과일도 집어주시고 편하게 자에 대해 주셨어요. 얼굴을 뵙고 난 후 아내와 결혼할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이제 갈게. 올림 언니, 엄마 다음에 또 봐요.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아내의 조카가 뛰어나와서 손 내밀며 민주야, 할머니랑 놀자고 말하며 끌려가고 싶어 하더군요. 조카가 이 아이가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붙어 있었지만 저는 아이와 놀러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 아내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서 바다를 보며 멋진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내의 조카와 함께 노는 걸로 바뀌게 되었어요.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놀이동산을 좋아했고 조카는 처음 만난 나에게 놀이동산이 최고라며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아저씨, 나 솜사탕 먹고 싶어요. 우리 민주도 솜사탕 사줘요. 그 말에 저는 달려가 솜사탕을 사주었습니다. 민주는 해처럼 밝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길이 멈춘 곳에는 달라 모습의 새 식구가 있었고 아빠가 딸아이를 목마에 태워주고 있었어요. 민주야, 아저씨가 목마 태워줄까? 정말. 그럼 이리 와. 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마를 타게 해줬어요.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예쁜 가족으로 보는 눈치를 느꼈고 조카와 놀아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내일이라도 아내와 결혼해서 토끼처럼 귀여운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가정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이전에 꿈꿔왔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어울려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알게 되었어요. 생각했던 것들이 이어졌고 자신의 삶과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느꼈어요. 나는 우리 남익보다 더 소중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집도 많이 있어요. 아내는 승무원이라는 멋진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조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조카가 차에서 잠이 들었고 아내는 정말 고마워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영아, 우리 결혼하자. 너랑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오빠.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 더 주어 나 자신 있어. 정말 멋지게 프로포즈하고 싶었는데 그날 그렇게 불쑥 프로포즈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날도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넌 정말 좋은 여자야. 나는 잘 알게. 우리 결혼하자. 그 후로도 몇 차례 끈질긴 나의 청혼에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아내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람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던 대로 성격이 서글서글한 게 좋네. 식사 분위기는 좋았고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고기를 계속 얹어주시면서 챙겨주셨어요. 우리 집에서도 아내를 너무 예쁘고 아내를 찾아보려고 동네 어른들도 다 찾아오는 바람에 당황할 텐데 아내도 웃으면서 좋아해 주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전화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더군요. 오늘 바빠서 어쩌다가? 라고 물으니 아니야, 형님이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퇴근하자마자 형님의 보내준 주소로 달려갔어요. 어두운 바에 형님은 이미 술을 한잔 했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야, 형님, 하고 말씀하니 딴 얘기가 아니야.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니? 라고 하셨어요. 당황해서 말이 막히던 저는 그런데 형님, 아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라고 말했죠. 형님이 사업 설명을 하고 계셔서 실수 없이 귀에 깊게 들었어요. 나는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생각이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 얘는 나중에 아영이랑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걱정 마, 아영이는 동의할 거다. 걔는 내 일에 항상 찬성해줘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 다음 나의 결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형님 가게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했어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라 10억을 들여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결혼했을 때 경제적 결정은 아내가 맡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죠. 뭐, 오빠가 안 돼. 결코 해줄 수 없어. 형님한테 거절하기가 불편한데 미안해. 오빠, 이런 일로 고민시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오빠에게 말할 테니까 오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내 입장도 곤란해. 거절해야 해요.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형님을 만나서 정중히 거절할게요.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 가족들에게 미안해. 형님, 좋은 사업이니까 나에게 투자해달라고 하셨는데 나쁜 걸 원하셨나 봐요. 다음날 형님을 찾아뵙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서봐. 그 일로 미안해. 어제 말은 투자 꽃말이었어. 다른 투자자가 생겨서 그쪽으로 진행하게 돼서 미안해. 아닙니다. 형님께서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투자자가 생겼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일은 그렇게 됐어요. 네 형님, 그 증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후에 사실 안 사실입니다만 형님께서 계획하신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여 돈을 모두 잃었다더군요. 그때 투자한 경우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두 날릴 뻔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형님과 돈 거래를 결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게도 그런 식으로 날린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유흥 여성과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소비하고 전 제 아내에게 이혼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습니다. 부당하게 태어난 형님은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인가요? 다른 가문의 자식들이 지루한 야구를 보고 사는 반면 저희 처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예쁘게 자란 딸이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제외하고 결혼 준비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고 축하 속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순간에요. 둘 다 아주 어리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 여행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불렀지만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빠지는 일이 빈번했었죠. 저 녀석 결혼하고 나서 변했네? 회원에서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해. 얼마나 가나 봐야겠다. 친구들이 놀리더라도 나는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생각에 그런 소리들은 듣기 싫었어요. 노래 가사처럼 정말 빈틈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카가 며칠 우리 집에 있어도 될까 했어요. 오빠가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초친구 친가에 덩그러니 놓고 가버렸대요. 그 당시 장모님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조카를 돌봐달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우리 집에 며칠 데리고 있어도 될까 물었습니다. 나는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며칠인 줄 알았는데 한 달이나 지났어요. 형님은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르게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미안해하면서도 뭐가 미안한지 모르는데 민주가 있으니까 집이 더 활기차고 좋아졌죠. 아, 그래도 민주 생모 마리아 씨랑은 아예 연락이 없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아, 그렇게 예쁜 딸을 둔데 왜 고개도 들지 않은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슬픈 표정의 아내? 미안해. 오빠. 민주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 집에 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니야, 난 정말 좋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사실 조카가 온 후로 나는 더 좋았어요. 조카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현관 옆에 숨어 있기도 하고 날 놀래켜주려고 해요. 한 번은 고모와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주고 입에 넣어주기도 했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느 날 4살 조카는 내게 4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라는 말을 해서 정말 귀엽더라고요. 완전히 조카 애인으로 변해버렸어요.
조카를 만나면 반드시 그 짝을 찾아보곤 해요. 길 가다가 여자 아이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퇴근길에는 반드시 조카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과자를 사오곤 해요. 이번 주말은 어디를 갈까 고민하며 바빠요. 그렇게 조카를 예뻐해주니 아내는 이상한 마음이 풀렸다며 감사해했죠. 조카는 아내와 닮았고 둘이 밖으로 나가면 딸이랑 똑 닮았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녀의 흰 피부, 큰 눈, 이마 밑에 진한 큰 눈동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 딸이 낳아진다면 어떤 행복한 일이야. 둘이서 놀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엄마와 딸처럼 보여서 기대가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육아휴직을 쓸까 생각 중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임신 준비도 해야 할 텐데 여행 가기가 힘들어질 테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영아,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몇 차례 임신 이야기를 꺼내 쓰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사명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나는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내주자 그녀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것이 더욱 설렜죠. 그러나 임신 준비만 하면 곧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아내가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빠, 용어, 무슨 일이야?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잃은 것 외에도 장모님 몰래 가정 명의로 사건을 썼다고 했더군요. 장모님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가게 되었다네요. 정말 할 말이 없이 황당했어요. 자신의 아이를 저희 집에 맡겨두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모자라서 장모님의 인감을 도둑맞아 집을 담보로 썼다니. 그 일로 장모님은 쓰러지셔서 있고 거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인데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제가 모아둔 돈과 회사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찬 아이한테 면목이 없네?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전무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녀석 때문에 체면인 못 살지 일 아들 녀석이 계속 사고 만지고 다니니 그 속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사고만 치고 모든 뒷감당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으니 제가 다 속이 상했습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 완전 잠수를 타셔서 꼬달 생각도 안 나는지 전화 한 통이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조카가 가볍기만 했습니다.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이가 느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고 더욱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곳곳을 놀러 다녔고 저희 둘이 있으면 안가스의 박물관이며 미술관이며 놀이동산이며 모두 아이의 위주로 다녔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허리가 괜찮다고 아이를 집으로 보내라고 하셨을 때 뭔지 모를 감정에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내도 내심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조카의 짐을 싸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집에 뛰어다니던 아이가 없으니 온 집은 완전히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와 나는 임신을 기다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어른들도 있었지만 말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손주를 안아볼 때까지 너무 늦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농사일을 멈추고 노후를 위해 평화롭게 살기 위해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텃밭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래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직 안정이 부족하지 않은 집을 꾸미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집은 모든 것이 잔디가 심어져 있고 큰 앞마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나는 뭔가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해 아내에게 아버지의 텔레비전을 세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나의 월급은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모델명을 알려주고 주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우 당황해하자
나는 이상한 일이 있음을 직감이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돈이 없다며 설세였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준 월급은 많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아내에게서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러 갔던 그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한 사람에게 출금되어 가는 돈의 수신자는 김정훈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1년간 돈을 전송한 형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죠. 놀라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나를 버리고 잠수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선택은 소리를 질러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는 경매로 넘어갈 뻔한 집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상처받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극명히 밝혀졌습니다. 그 악당은 민주인이었고 그녀가 아내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 모든 개를 설명받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조카 민주가 아내의 아이인 줄 몰랐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주가 아영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화를 끊고 말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 아내에게 여쭤봤지만 그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었어요. 아내는 예전에 만난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 약속을 한 날 갑자기 다른 여자로 인해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후 임신을 알게 되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작봤어요. 처음에는 난처했지만 결국 아이를 낳아주었답니다. 민주였던 어린 시절부터 속 한 번 안 썩히고 자란 아내, 그래서 받은 부모님이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부모님은 이대로 앞길 창창한 딸아 이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서 평소 논팬이었던 아들의 호적에 손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아들에게 강남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차려주고 고급 오피스텔의 외제차까지 사줬답니다. 아내는 길에서 번 월급을 족족 오빠에게 모두 상납했다고 하더군요. 오직 자기 딸을 잘 키워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라는 작자는 그 딸아 이를 이용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기 바빴고 결혼 전에 저에게 투자 자금 1억을 구해달라 했을 때 그 돈도 결국 아내가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대군요. 어떻게 이런 걸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할 수 있는지,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처각 119들 모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아내. 결혼 전 몇 번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용기 내지 못했다고, 제가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질렀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것이 모든 걸 내려 저의 세계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결정한 후 그녀는 평생 죄인처럼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가 어째서 내가 그토록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왜 우리 아이가 조카처럼 닮은지, 왜 우리가 그렇게 조카를 챙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가 피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도 나 때문으로, 우리 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지만 아내가 찾아와 울면서 사과해도 내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없었지만 나의 상처는 매일 술로 도피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내가 여전히 그리워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흘러도 나는 아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끝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큰 중국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건 내가 영원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며 행복한 일상을 함께 이루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고 믿음으로 이어진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을 함께 나아가기로 하였다. 모든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우선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 우리 재결합을 극도로 반대하셨죠. 당연한 결과겠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호적에서 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까지 하셨고요.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떨어져서 평생을 산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조용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내와 우리 아름다운 딸 민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단 1분이라도 저희 부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한국어로 쓴 텍스트를 번역할 수는 없어요. 어떤 다른 도움을 드릴까요?